만약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스카이다이버의 자세를 따라해보세요. 머리와 가슴이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팔과 다리를 벌리고 90도 각도로 구부리세요. 가능하면 착륙할 장소를 선택합니다. 덤불이나 건초 더미는 낙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45m 이하의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에만 안전해요. 착지하기 전에 몸을 수직으로 세우세요. 항상 뒤로 넘어지는 것보다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팔을 모아 머리와 목을 보호하세요. 사실 이 방법이 여러분을 구해주지는 못하겠지만 바닥에 닿을 때까지 뭔가 정신을 집중할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만일 절벽에서 추락하고 있다면 추락 구간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추락 구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각 구간이 추락의 충격을 흡수해줄 거예요. 그러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도중에 덤불이나 바위 같은 튼튼한 물체를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속도를 늦춰줄 거예요. 만약 나무 조각이나 판자를 본다면 그것도 낚아채세요. 땅에 닿았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장을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로 발로 착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사실 일단 땅에 닿으면 모든 것이 약간 구부러지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건물 안에 있는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파편과 잔해더미에 갇히게 된다면 공포에 질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의 주요 임무는 호흡기관을 보호하고 공기 공급을 가능한 한 오래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공간이 충분하다면 셔츠나 티셔츠를 벗고 아랫부분을 매듭으로 묶으세요. 그러고 나서 매듭이 머리 꼭대기에 오도록 네코를 통해 머리를 넣습니다. 먼지, 모래, 파편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줄 임시 후드가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지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동안 약간의 산소를 공급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면 등을 대고 누워서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체지방과 근육은 압축이 가능합니다. 충격의 일부를 흡수할 거예요. 누울 수 없으면 바닥에 앉으세요. 그래도 서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엉덩이가 마치 자동차 안에 있는 에어백처럼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위치를 선택하든 머리를 감싸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팔을 얼굴 앞에 놓고 다른 팔을 목 뒤에 놓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황무지에 갇힌다면 우선 물을 찾으세요. 저지대를 확인하세요. 만약 산이 있다면 절벽 아래에서 물을 찾으세요. 혹시 빗물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용기에 보관하지 마세요. 상할 수도 있어요. 나무에 오르는 개미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나무 안에 수분 공급원을 향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병은 직사광선을 충분히 오래 쬐게 한다면 불을 지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병이 렌즈 역할을 해서 모든 열을 한 곳에 모읍니다. 화재와 연기를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불길을 큰 나뭇가지나 펜으로 3-4초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기가 충분히 모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연기를 내뿜으세요. 얼음 사이로 빠졌다면 얼음 가장자리로 다가가세요. 얼음을 움켜쥐고 몸을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자리 얼음이 계속 깨지게 되고 곧 힘이 빠져버릴 거예요. 몸이 물속의 수평으로 위치할 때까지 다리를 차세요. 그러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와 얼음 위로 올라가세요. 일단 얼음 위에 올라가면 일어서지 마세요. 체중은 더 큰 영역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음이 깨질 확률이 낮아질 거예요. 바다표범처럼 해안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세요. 수영하다가 근육 경련이 생기면 등을 대고 누워서 물 위에 뜨도록 합니다. 발바닥이나 팽팽하게 느껴지는 다리 아랫부분을 마사지해주세요. 만약 다리 뒤쪽에 경련이 있다면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여전히 물에 등으로 떠 있는 상태에서요. 발가락을 위로 당겨서 경련을 풀어보세요. 만약 실내에서 불이 난다면 낮은 자세로 가장 가까운 출구로 기어가세요. 연기는 보통 천장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있으면 들이마시지 않게 될 거예요. 천이나 손수건이 있으면 입에 대세요. 연기를 막는 필터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 옷에 불이 붙었다면 바닥에 누워 앞뒤로 구르세요.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불꽃의 밑부분을 겨냥하세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창문을 깨뜨린다면 더 많은 산소를 유입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불길이 더 세질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밖에 있는데 그 지역이 침수되는 것을 보거든 개울, 배수구 또는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더 높은 곳으로 가세요. 만약 집에 갇혀 있다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토네이도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고 탈출할 시간이 없다면 도랑이나 낮은 곳을 찾으세요. 누워서 손이나 옷으로 머리를 감싸세요. 만약 실내에 있을 때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집에 지하실이 없다면 욕조에 숨으세요. 베개를 사용하여 떨어질 수 있는 파편으로부터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세요. 욕실 벽의 배관은 구조적인 강도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욕실에 창문이나 외벽이 있다면 옷장과 같은 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토네이도를 막아줄 벽이 많을수록 더 좋아요. 만약 폭풍우가 치는 동안 밖에 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낀다면 번개가 치려고 한다는 신호입니다. 피부가 따끔거릴 수도 있어요. 딸깍거리는 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즉시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세요. 가능한 한 몸을 낮춰야 하지만 눕지는 마세요. 땅에 닿는 유일한 부분은 발바닥이어야 합니다. 발 뒤꿈치를 서로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온몸을 통해 전기가 흐르는 대신에 전기가 한 발로 들어가서 다른 발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력 손실을 막기 위해 손으로 귀를 막으세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른 아침 시간 동안 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더위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언덕이나 다른 높은 지대가 보이면 언덕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세요. 녹지, 건물 또는 도로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밤에는 그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막 동물들도 해가 진 후에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황소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한다면 가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으세요. 그런 다음 옷을 반대 방향으로 던집니다. 황소는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자나 셔츠를 멀리 던지는 것은 동물의 주위를 산만하게 할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를 뒤쫓을 겁니다.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온다면 당황해서 헤엄쳐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어의 먹잇감처럼 보일 거예요. 상어가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먹으로 상어를 치세요. 눈, 코, 아가미를 겨냥하세요. 이 부분들은 상어의 몸에서 유일하게 취약한 부위입니다. 만약 한 무리의 사나운 개들을 만난다면 주위를 분산시키고 조용히 멀리 떨어지세요. 만약 한 마리가 여전히 달려든다면 여러분과 개 주둥이 사이에 물체를 놓으세요. 자, 실수로 벌떼를 건드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벌떼가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어요. 벌이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가능한 한 빨리 일직선으로 달리세요. 훨씬 더 좋은 대안은 대피소를 찾아 안에 숨는 것입니다. 차, 집, 화장실도 좋아요. 우연히 곰을 만났다면 자기소개를 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것은 곰이 어떤 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커다란 갈색곰이라면 넘어져서 죽은 척하세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거의 공격하지 않는 작은 흑곰이라면 소리를 지르고 몸을 더 커 보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곰에게 달려드는 척해서 곰을 겁주어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 뱀을 만난다면 가능한 한 조용히 하도록 하세요. 물러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하지만 뱀을 피할 수 없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막대기 2개를 함께 두드리고 발을 쿵쿵 구르는 것이 뱀을 후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뱀은 눈에 보이는 귀는 없지만 진동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일을 같은 날에 경험하게 된다면 기네스북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아마 기록을 몇 개 세웠을 거예요. 실수로 차 안에 열쇠를 두고 잠궈버려 들어갈 수 없다면 성급한 결정은 내리지 마세요. 넓은 덕테이프 한 롤을 가져와 길게 하나 잘라서 창유리에 수직으로 붙이세요. 이제 테이프를 세로로 옆에 붙이면서 대여섯 번 더 반복하세요. 완료되면 창문의 아랫부분을 테이프를 모두 떼어내서 잡을 수 있게 하나의 꼬리로 말아서 일단 매달아 두세요. 이제 대여섯 개의 길이를 더 잘라 단단히 붙일 수 있게 이미 붙여놓은 것들을 가로질러 붙이세요. 모든 게 준비되면 아까 만들어둔 꼬리를 잡고 3, 2, 1 아래로 잡아당기세요. 조금만 힘을 주면 유리창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손을 넣어 열쇠를 집을 수 있을 만큼 더 아래로 밀어내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벽한 주차에 소질이 있는 건 아니죠? 현실을 직시합시다. 조심하지 않았을 때 가끔 차를 조금 긁었을지도 몰라요. 쥐어짜면 꽥꽥거리는 저 멋진 고무다음 몇 마리를 갖고 오세요. 주의하세요.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지만 다시는 차를 긁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주차하기 전에 그걸 꺼내서 차의 앞과 뒤 코너에 걸으세요.
기둥이나 벽 또는 다른 누군가의 차에 너무 가까이 가면 닭들이 엄청난 노래를 힘차게 부를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차량의 페인트를 보호하는 부드러운 범퍼 역할을 할 거예요. 겨울에는 와이퍼를 올려놓으세요. 앞 유리에 달라붙지 않게 해줘서 긁어서 고무를 망가뜨리지 않아도 되죠. 사람들은 그게 와이퍼의 스프링을 망가뜨리고 쉽게 훔쳐갈 수 있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A. 와이퍼를 닳게 하다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스프링은 탄력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B. 누가 사람들의 와이퍼 날을 훔치고 돌아다니나요? 그럼에도 계속 와이퍼를 아래로 두거나 추운 밤에 와이퍼를 올리는 걸 잊어버린다면 에어컨을 트세요. 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처럼 창문을 녹일 거예요. 공기를 제습하는 작용을 하죠. 난방이 고장났을 때 그때 필요한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애초에 유리창에 성에가 끼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전날 밤에 유리창에 3:1 식초와 물 용액을 뿌려주세요. 아침에 긁는 시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겨울에 매번 와이퍼를 올려둔다 해도 조만간 와이퍼는 고장 날 거예요. 고무가 벗겨지고 금속 막대 부분이 앞유리를 긁는다면 긴 양말을 신겨보세요. 임시 방편이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새날을 준비하세요. 겨울 아침에 신경 거슬리지 않고 시간을 아끼려면 밤새 차문이 얼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틈새로 들어간 눈이 물로 변해서 그곳에서 다시 얼었기 때문에 일어나요. 이 악순환을 멈추려면 안에 있는 모든 고무 부분에 쿠킹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 종이 타올로 여분을 닦아내세요. 자동차 배터리는 극도로 추운 온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서리가 심하게 내릴 때 먼저 데우지 않으면 자동차 배터리에 아주 해로울 수 있어요. 헤드라이트를 잠시 켜두고 나서 자동차 엔진을 켜세요. 또 라디오를 켜서 데우고 기다림을 더 즐겁게 할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창문 안쪽에서 김이 서리면 운전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죠. 다행히도 보잘것없는 감자가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깨끗한 생감자를 가져와 반으로 잘라 안쪽 창문의 반쪽을 문지르세요. 청소도 하고 김서리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지지 말고 감자 코팅이 마르게 놔두세요. 이 팁은 샤워문이나 욕실 거울에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눈이나 진흙에 갇혔다면 차에 고무 매트를 사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찰력을 더해주기 위해 타이어 아래에 두세요. 고양이 모래팁도 효과가 있지만 누가 그걸 차에 싣고 다녀요? 오, 저기 매트 잊지 마세요. 매트가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 타이어 바람을 좀 빼보세요. 이렇게 하면 타이어 면적은 늘리고 마찰력을 높일 수 있어요. 약간 납작해 보일 정도로만 하고 눈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공기 주입을 해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차가 비 오는 날 숲을 지나다가 진흙이나 모래에 갇힌 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실 거예요. 좋은 소식은 삽과 약간의 인내심을 이용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삽이나 심지어 손으로 바퀴 주변에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진흙과 모래를 치우도록 해보세요. 그래도 차가 안 움직이면 탄력을 얻기 위해 후진해서 주행을 전환해보고 타이어의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기를 빼세요. 한 달에 한 번 최대 시속 110km의 속도로 16km를 달려주면 물론 맑고 건조한 조건에 열린 고속도로에서 말이에요. 엔진 및 배기 시스템에 축적된 물과 가스가 증발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조금 더 빨리 도착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꼭 적절한 경우에만 하세요. 넓은 주차장에서 차를 종종 찾을 수 없다면 차를 세우자마자 그 자리나 줄 번호에 사진을 찍는 걸 잊지 마세요. 또 끝없는 주차 공간과 거대한 차고지 사이에 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GPS 앱도 있어요. 사진을 찍지 않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기로 했다면 리모컨 키로 차를 찾을 수 있어요. 신호가 안 잡히나요? 그렇다면 머리 가까이 갖다 대세요. 머릿속에 든 유체가 신호의 전도성을 높여줄 거예요. 미쳤지만 효과가 있어요. 머리 받침대에 있는 그 금속 막대는 높이 조절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비상시에 창문을 깨기 위해 쓸 수도 있어요. 창문 아래 틈새로 밀어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쪽으로 당기면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요. 차에 본 거치대가 없거나 갑자기 안 껴지는 경우 에어컨 통풍구에 고무밴드를 연결할 수 있어요. 고무밴드를 통풍구 상단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하단에 통과시켜요. 그런 다음 그 안에 폰을 넣으면 쓸 수 있어요. 차에서 내릴 때 옷이 좌석 천에 닿으면서 정전기가 발생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유소에 있을 땐 아니에요. 금속 노즐을 잡으면 불꽃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치 실수로 누군가와 정전기 통했을 때처럼 말이에요. 알겠어요? 단, 낄낄거리면 친구한테 그걸 다시 할 수 있는지 보는 대신 이 작은 불꽃은 가스 증기에 불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던 전하를 제거하기 위해선 노즐의 손을 뻗기 전에 그냥 차의 금속 부품을 만지세요. 주유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주유소에 도착해서 알고 보니 차량 반대편에 있는 가스 탱크를 찾다가 10분을 보낼 수 있어요.
다행히도 더 이상 추측 게임을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시보드 연료 아이콘 옆에 탱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려주는 작은 화살표가 있어요. 그게 제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줬어요. 설거지 용액은 차창과 앞유리를 닦는 좋으면서 싼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문에서부터 개똥까지 모두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축축하고 따뜻한 행주를 들고 설거지 용액 한 방울 떨어뜨리고 청소 시작하세요. 뚫어뻥은 사실 부엌이나 욕실 밖에서 꽤 유용해요. 예를 들어 컵 뚫어뻥으로 차의 작거나 중간 크기의 페인 부분을 수리할 수 있어요. 움푹 패인 곳과 뚫어뻥 둘 다를 적신 후 배수구를 뚫듯이 나올 때까지 밀고 잡아당겨요. 콜라가 금속과 합금의 변색과 녹을 제거하는 훌륭하고 저렴한 방법되는 한 가지 이유는 콜라에 함유된 풍부한 탄산과 인산 덕분이에요. 그럼 두 개가 되네요. 녹슨 표면에 콜라를 뿌리고 떼어낼 부위가 작으면 솔이나 칫솔을 사용하세요. 필요에 따라 도포하고 문지르세요. 다 끝나면 문지른 부분을 물 청소하는 걸 잊지 마세요. 차가 무거울수록 더 많은 휘발유를 쓰죠. 엔진은 차를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더 많이 태워야 해요. 그래서 만약 2개의 피크닉 의자, 아령, 골프채, 몇 달 전부터 기부하고 싶었던 옷 가방을 트렁크에 보관한다면 이젠 깨끗하게 치울 때예요. 보라색 일몰 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길한 건 아니고 빛이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은 흰색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 주황부터 파랑, 초록, 남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광파를 볼 수 있죠. 빛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동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더 짧은 광파는 대기 중의 분자나 에어로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더 쉽게 산란돼요.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는 태양이 지평선이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산란시키는 더 많은 분자를 통과해야 하죠. 이때 눈이 포착하는 색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화려한 보라색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보라색 하늘은 허리케인, 산불 또는 먼지 폭풍 등 훨씬 더 무서운 이유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기 중의 수증기 농도가 증가해서 빛이 평소보다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먼지, 석양, 낮게 깔린 구름도 모두 이 자연스러운 쇼에 기여해요. 해질녘에는 아직 빛이 충분하면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분홍빛을 발산하며 위에 짙은 파란색 하늘과 섞이죠. 이제 분홍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보라색이 되죠. 모든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 발생할지 예측한 것은 무지개를 예측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몇 차례의 대형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다고 보고했어요. 녹색 하늘은 보라색 하늘만큼이나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보통 청둥번개, 우박, 토네이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독특한 색은 노란색 태양 광선이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바닷가에서 멋진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변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신호예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속하게 대응하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쓰나미는 40%의 확률로 발생하며 들어오는 물이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더 크고 위험한 다음 쓰나미는 보통 약 10분 후에 이어져요. 쓰나미의 또 다른 특징은 큰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천둥, 기관차 소리, 헬리콥터 소리 또는 굉음으로 묘사해요. 해변에 고르지 못한 물길이 보이나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안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파도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안에 부딪히면서 이안류가 형성되기도 해요. 파도가 이상하게 부서지거나 다른 물과 다른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해초가 사방으로 무작위로 흩날리는 것도 이안류의 또 다른 경고 신호예요. 이안류에 휩쓸리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도록 노력하되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며 해변을 따라 떠내려가세요. 조류에서 벗어나면 대각선으로 헤엄쳐서 해안으로 향하세요. 다음에 하늘에서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대피소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심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양의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토네이도로 변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근처에 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젠가 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 작은 녀석들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속도를 높이죠. 그리고 일단 꿀을 다 모으고 나면 폭우가 내리기 15분 전에는 폭우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벌집으로 돌아와요. 그 비결은 폭풍 구름에 쌓인 정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등쪽 털에 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알아챘어요. 개는 끊임없이 짖고 젖소는 젖을 멈추며 두꺼비, 쥐, 뱀은 집을 떠나요.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초기 충격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공기 중에서 오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뇌우가 다가올 때 가장 뚜렷하고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번개의 전하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자유롭게 방출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기분 좋은 비 냄새는 페트리코 냄새예요. 빈부는 식물, 나무,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 분자를 깨우는데요. 그 향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입안에서 그 냄새를 느낄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모든 양이온이 오존 및 침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씁쓸한 금속 맛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치려고 할 때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기괴한 딱딱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는 행동을 하라는 분명한 신호고 그 행동은 바로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양전하가 우리 몸을 통과해서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을 향해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러한 전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대피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우산을 내려놓고 철조망, 금속 파이프, 난간, 기타 금속성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바닥에 납작하게 눕지 마세요. 땅은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기가 잘 통해요. 집 옆 아스팔트에 갑자기 갈라진 틈이 보이면 싱크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집 내부를 점검하세요. 문이 걸리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에 틈이 생기진 않나요? 고르지 않은 부엌 캐비넷과 서랍, 기울어진 바닥, 경사가 시작되는 계단, 비가 올 때마다 새는 물, 어긋난 금형 등은 모두 싱크홀이 곧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싱크홀이 확실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야 돼요. 이미 싱크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울타리를 치거나 밧줄로 묶어 다른 사람에게 덜 위험하도록 하세요. 싱크홀을 고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부 화산은 폭발하려고 할 때 비명을 지릅니다. 이전에 종종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대부분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땅에서 이상한 울림이나 쉿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주파수에 도달하기도 해요. 이 소음을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화산에서는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틈새를 통과할 때 진동하는 소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화산 비명 소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화산 폭발에 대한 제한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야생에 있다면 개울, 시냇물, 강물의 수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수위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나 바위가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면 잔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요. 아래에서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느껴져요. 아니요, 여러분의 배 말고요. 낮고 불길해요. 위로 올려다보니 땅 위에 걸려있는 이상한 불빛이 보여요. 하늘 높이 떠있는 반짝이는 빛의 궁 같아 보여요. 목이 말라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사람들은 이걸 지진 발광이라고 불러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적으나 목격자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이 현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불빛 궁, 판번개, 띠 그리고 하늘의 지속적인 빛의 형태일 수 있어요. 곧 강한 지진이 뒤따르죠.
과학자들은 왜 이런 불빛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항상 증명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지하가스의 반응이라고 믿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시작돼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예상보단 강하지 않군요. 당은 흔들리지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네요.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멈춰서 여러분은 집으로 걸어가요. 집에 가는 길에 섬광을 보고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요. 번개가 방금 여러분이 서 있던 곳 근처에 홀로 있던 나무를 강타했어요. 불이 붙었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직도 비는 오지 않고 불기둥은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은 불 토네이도 같은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은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지면 가까이 원안에 갇힐 때 발생해요. 이런 작은 토네이도는 보통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작은 돌무더기, 먼지, 모래, 그리고 나뭇잎들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빠른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 근처에 화재의 근원이 있다면 깔때기가 불을 잡아 풀무처럼 더 강하게 불 수 있어요. 불길이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 소용돌이 치고 불타는 탑을 만들어요. 다행히도 불 토네이도는 수명이 짧고 보통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하지만 저 나무 밑에서 폭풍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플로리다와 캐리비안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이 특이한 식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죠? 회색 몸통, 녹색잎, 그리고 작은 사과와 비슷한 과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이 사과를 따지 말고 특히 비가 올 때 나무 옆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만치님 나무예요. 몸통, 나무 껍질, 나뭇가지, 그리고 열매에는 독이 있는 액이 들어있어요. 이 부식성 산성 액체 한 방울이면 피부를 해칠 수 있어요. 많이요. 나무가 이 액을 분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이걸 만졌다면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비가 오면 물방울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독과 섞여요. 또 물이 나무 껍질에서 튀어 피부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자라는 다른 건목이나 버섯은 거의 없고 동물들은 이 나무들을 피하고 사람들은 이걸 자르지도 않고 과일을 따지 않아요. 이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울 수 없어요. 타는 나무는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독성 연기를 내뿜어요.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잘 알지만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은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치리 나무는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거나 경고 표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서부 카타툼보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매일 밤 번개를 보기 때문에 번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후 7시경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치는 카타툼보 번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몇 달 동안 멈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도 가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전화가 다 떨어졌던 걸 수도 있어요. 1991년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이 그 지역에서 만나는 차고 따뜻한 기류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기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번개가 기반함에 있는 우라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모든 번개가 구름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저분한 폭풍우라고 불리는 희귀한 현상이 있어요. 번개가 화산 위에서 발생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건 일본에 있어요. 거의 매일 분출하고 공중으로 검은 구름을 높이 내뿜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화산 구름인데 거기다가 번개까지 있어요. 우후! 보통의 번개는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요. 지저분한 폭풍우 속에서 화산재 조각들이 충돌해 마찰을 일으켜 하늘에 불을 붙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다나킬 상황에서는 기온이 종종 화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 세상이 아닌 풍경에는 염소와 유황과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활화산과 간헐천이 많이 있어요. 그 활기찬 녹색, 강청색과 노란색의 물은 모두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비와 바닷물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여러분 영원히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은 2009년 6월에 일어났어요. 폭풍우가 내린 후 일본의 일부 지역 사람들이 집을 떠났는데 사방에서 물고기, 개구리, 울챙이를 보게 되었죠. 들판, 도로, 잔디밭, 그리고 옥상은 이 수중생물들로 난장판이었죠. 한 남자는 그의 트럭과 주변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몇 마리인지 세력을 멈춘 것 같네요.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강력한 용오름이 이 모든 생물들을 들어올린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상층 대기로 운반해서 아래에 있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물들을 떨어뜨린 거죠. 이제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전히 얼어있어요. 여러분은 투명한 얼음 위에 올라서서 아래의 풍광을 내려다봐요. 물고기는 없고 그냥 신비스러운 얼어버린 기포들 뿐이에요. 마치 얼음에 얼어붙은 작은 구름이나 겨울 재킷을 챙겨 입는 걸 잊은 해파리 같아 보여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작은 기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만지려고 얼음에 구멍을 파지 마세요. 메탄은 가연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나뭇잎, 풀, 곤충 또는 호수에 유입되는 다른 유기물을 먹어서 만들어졌어요. 메탄이 얼음 물에 닿으면 수만 개의 얼어붙은 작은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터져서 지글거리죠. 비슷한 호수가 북극해 일부 해안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곳의 기포의 크기는 열기구의 몇 배에 이를 수 있어요. 확실히 아름답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죠. 다음 충격적인 호수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자바섬입니다.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장엄한 화산에 왔어요. 화산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요. 지치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여러분은 더위를 식힐 준비가 되었어요. 잘했어요. 정상에 올랐어요. 여러분은 화산 입구를 들여다봅니다. 끓는 용암은 없고 저 아래 아름답고 밝은 청록색 호수만 있네요. 오아시스 같아요. 상쾌하게 다이빙할 완벽한 순간이네요. 달려내려가 뛰어들 준비를 해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 산성물이에요. 유황가스는 화산 아래에서 호수로 들어가요. 호수 자체는 금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가 거기에 닿으면 저 아름다운 청록색 물을 만들어내요. 제 말은 산성물이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날씨가 더 선선해지는 밤에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호수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빛으로 가득 찬 폭발하는 작은 구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황가스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결합해 밝은 푸른빛으로 빛나요.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진 마세요. 바다는 불길한 붉은색으로 변하고 어떤 생물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무슨 암흑 마법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적조라고 불리는 특정한 색조를 물에 더해주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작은 해조류예요. 이것들은 해양 포유류, 새, 그리고 거북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사는 생물들을 파괴하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경우 이것과 접촉하면 호흡장애나 바다 식중독에 걸리게 돼요. 때로 심지어 거대한 배들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공해에서 가라앉았어요. 그 이유는 종종 수중 화산이 잠자는 동안에도 발생시키는 거품의 주머니 때문이에요. 이 생산적인 마그마 공장들은 물밑 2600m에 숨겨져 있어요. 깨어날 때 마치 육지 화산처럼 행동하고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나무는 병처럼 생겼는데 어쩐지 병나무라고 불린다 했네요. 나미비아에서 자라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죠. 하지만 이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중 하나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우유 같은 액이 나무 몸통 안쪽에 흘러요. 이건 인체의 독성이 아주 강해요. 하지만 밝은 면을 보자면 이 나무들은 붉은 속이 있는 아름다운 분홍색과 흰색의 잎을 갖고 있어요. 우주 서쪽에 한때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바오밥 감옥나무 안에는 범죄자들을 위한 감방이 존재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임시로 하룻밤만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후 최종 목적지로 옮겨졌죠. 이 감옥은 1500년도 훨씬 전에 지어졌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안을 살짝 볼 수 있어요.